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판결, 그 핵심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정말 이 사건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게만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 그 팽팽한 지점을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원이 어떤 논리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논리 안에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7가지 모순점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제일 궁금한 것부터요. 그래서 대체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법원이 내린 형량부터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같은 최고위층은 무기징역 30년형 이렇게 엄청난 중형을 받았는데 또 다른 관련자는 아예 무죄란 말이죠.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그러면 법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엄청난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 출발점은 바로 재판부가 이것은 팩트다라고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요, 검찰이 주장했던 1년 동안 치밀하게 독재를 준비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건 아니라고 본 거죠. 대신에 딱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힘으로 제압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시점, 그리고 그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막고 이재명, 한동훈 같은 핵심 인물 14명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바로 이 구체적인 계획, 이걸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법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법원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요, 그냥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목적이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일단 법원은 내란죄가 정확히 뭔지부터 딱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헌법이 만든 국가기관,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곳을 힘으로 마비시켜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동기와 실제 행동의 목적을 완전히 분리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 이건 동기일 뿐이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멈추게 하려고 했다. 이건 불법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재판장이 남긴 이 한마디가 법원의 논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범죄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비유한 거죠. 자, 그런데 법원의 이런 논리가 완벽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판결문 안에 발견되는 몇 가지 논리적 허점들, 이게 바로 앞으로 있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법원의 논리가 앞뒤가 좀 안 맞거나 설명이 불분명한 지점이 무려 7군데나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모순점입니다. 계획이 과연 치밀했는가라는 문제예요. 재판부가 사실을 인정할 때는 체포 명단도 있고 병력 이동 계획도 있고 해서 이거 계획이 아주 상세하네라고 봤거든요. 근데 형량을 정할 때는 또 계획이 아주 치밀하지는 않았다면서 형을 깎아주는 이유로 삼아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성립이 가능할까요? 좀 이상하죠? 두 번째 모순점은 바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회 경비대장은 묵시적으로 음모를 이해했다면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비슷한 행동을 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을 따랐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즉,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에게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잣대가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걸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 스스로도 특검의 관할권에 대한 변호인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가 결국 기각했거든요. 이것도 이상하고, 또 국회가 마비된 건 고작 6시간인데 이걸 내란죄에서 말하는 상당 기간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군대 좀 움직이고 헬기 띄운 걸 폭동이라고 보는 것도 너무 넓게 해석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주장한 장기 독재 계획은 인정도 안 해놓고 대통령에게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양형 문제까지 앞으로 항소심에서 정말 치열하게 다툴 쟁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나온 이 판결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법적 다툼의 1라운드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건 1심 판결일 뿐이니까요. 앞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짚어봤던 이 판결의 모순점들, 이 논리의 허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거기가 바로 다음 전쟁터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렇죠. 1심 판결이 끝났으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끝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아직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는 셈이죠. 1심 법원은 일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논리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과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최종 판결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의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